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토 교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셔가지고 반드시 꼭 최종 합격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 학년도 도덕윤리 임원고시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형과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눠서 서양 철학, 정치, 사회, 사상, 교과, 교육론, 응용윤리, 통일교육,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 철학 이렇게 나눠서 어떤 문제가 몇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 기존의 기출문제를 물론 변형한 문제도 있지만 그 변형의 범위가 좀 넘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제가 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에는 또 기출문제를 아예 초월하는 전혀 기출문제와 상관없이 새롭게 등장한 그런 문제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서양 철학에서는요, 전공 A에서는 9번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선택.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문항으로 전형적으로 출제된 건 처음입니다. 주변적으로 출제된 적은 있지만 처음으로 주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의 죽음에 대한 관점 비교하는 문제. 이건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B에서는 2번 문항, 무어의 자연주의 오류. 이건 많이 났었죠. 자, 근데 열린 질문 논증. 요거는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8번에 칸트 문제,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자, 9번에 벤담과 미래 윤리사상.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였고. 자, 어쨌든 서양 철학은요, 전공 A에서 2문제, 전공 B에서 3문제. 자,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으로 넘어가서, 자, 전공 A에서 11번 문항.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롤수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와 약간 다른 기출문제를 약간 초월하는 그런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롤스의 일하는 광범위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건 일반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문항으로 출제된 거는 전형적으로 출제된 거는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3가지 특징. 그렇죠? 보상이라든가 상호성이라든가 박애라든가 그중에서 박애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이거는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노직의 정의, 그다음 왈처의 단순 평등의 문제점. 자, 요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정리할 때 많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요것도 어쨌든 시험에 출제된 거는 처음이에요. 자, 단순 평등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아마 개념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됐다면 좀 당황했을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문제, 거기에서 자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 홉스의 자연법 사상도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정치사회 사상은 전공 A 2문제, 전공 B 2문제 총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과 교육론. 자, 1번 문항. 자, 전공 A에서 1번 문항 2022년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이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개정된 이후에 최근 한 3년 올해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까지 본다면 3번째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학습의 직소 원모형. 요거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처음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리킴의 도덕성의 3요소로는 무난하게 우리가 익히 봤던 그런 기출 문제 유형과 별 차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6번 문제 호프만의 공감 이론과 레스트의 사구성 요소. 이것도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전공 B로 가면은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 교육론 3번 문제였고, 또 4번 문항에서는 콜버그와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 이건 일반적인 문제였고, 5번째 반드라의 자아 효능감의 4가지 원천. 자, 반드라의 이론도 기존의 기출 문제 많이 있지만 자아 효능감의 4가지 원천
실천을 주된 개념으로 출제되는 거는 기출문제하고는 약간 변형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자, 각각 세 문제랑 세 문항이랑 세 문항 총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응용윤리 파트에서는 전공 A에서는 결의론에 대한 그다음에 원칙의 독재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뭐 충분히 숙지가 돼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출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모른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고 매년 이렇게 응용윤리라든가 뭐 정치사회사상 파트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기출문제를 초월하는 어떤 출제자의 어떤 선호라든가 그런 게 반영되는 문항이 한 번째 출제가 되는데요. 올해는 이 결의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통일교육론에서는 또 전공 A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거 뭐 너무 무난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양과 한국철학 자 2번 문항 전공 A에서는 2번 문항 도가윤리사상 7번 문항 성리학사상 8번 문항 중국 천태종의 진리관 그다음에 전공 B에서는 진울의 수행론 양명학과 성리학을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 이황과 이의사상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양과 한국철학에서는 총 6문항 6문항 비교적 한 문항 정도 보통 동양과 한국철학에서는 뭐 평균적으로 5문항입니다. 그것보다 적으면 4문항 많으면 이제 6문항인데 올해에서는 뭐 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총 한번 살펴본다면요. 서양철학에서 5문항 정치사회사상에서 4문항 그 다음 교과교육론에서 6문항, 응용윤리와 통일교육론은 각각 한 문항씩 자,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철학은 6문항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공 A의 1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건 교과교육론의 문제고요.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도덕교사 갑가을의 대화인데 가로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자 보세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모모 선택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융합 선택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 자, 일반 선택은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선택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는 뭐 윤리와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과 윤리 이런 과목도 있죠.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윤리 문제의 탐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런 교육과정 평권에 들어가시면 이런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하셔갖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양이 뭐 비교적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구석구석 봤다면 이것도 어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숙지가 안 됐다면 이것도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내용상으로는 뭐 어떤 깊이 있는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항이 아니고 어쩌면 암기다 이거는 그냥 보고 머릿속에 숙지가 됐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에도 이것과 관련된 문항이 또 출제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합격하실 거고 뭐 내년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반드시 출력을 하셔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꼼꼼히 구석구석 읽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융합선택이라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문제 탐구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부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탐구 자, 요 부분이 출제가 된 거죠.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과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 있냐? 네, 해당 부분을 보면 다양한 문제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해서 이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자 뭡니까? 프로젝트.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낸 겁니다. 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대로 옮겼는데 그 많은 부분 중에서 과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의 결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1, 질문 2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질문 1은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고요. 질문 2는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질문 1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건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이 있어요. 진로 선택 영역에는 윤리와 사상과 인문학과 윤리가 있고 융합 선택에는 윤리문제 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시 답안은 융합 선택이 되겠죠. 자, 질문이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자, 이거는요, 윤리문제 탐구 과목의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서 여기다 한번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문제는요, 너무 단순하게 냈습니다. 윤리문제 탐구 과목의 교수 학습 방법, 가를 보시면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가를 보시면 다양한 문제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해서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기 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제시문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란 말을 띄워놓고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쓰게끔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너무 그냥 쉽게 문제를 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숙지가 되어 있다면 너무 쉬운 문제지만, 이게 기본적인 숙지 어느 정도 암기가 안 되어 있다면 어쩌면 또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구석구석 보시는 방법, 내년에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답안은 1번 문항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A의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동양과 한국 철학은 우리 김성무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양과 한국 철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전공 A의 2번 문항은 동양과 한국 철학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 3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이 3번 문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항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문항이죠. 이것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어떤 분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뭐은는 자, 상향식 접근 방법에 속한다.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사례 비교란 말이 힌트가 되겠죠. 유비추리 이런 게 힌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 중심 접근법, 이런 사례 중심 접근법, 그것을 사례 중심으로 어떤 법령과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조문들을 자, 결의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의론도 문제는 있겠죠. 너무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전제를 무시하고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사례의 어떤 독재, 사례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쨌든 이 방법론의 이 결의론적인 방법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례,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일반적인 원칙,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은 사례의 특수성을 경시하고 자, 이런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례의 특수성을 경시하고 원칙을 융통성 없이 해석하면서 그 원칙들을 도덕 문제에 적용할 때 그럼 원칙과 원칙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자, 철학적인 용어로 원칙의 독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칙의 독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한다. 그들에 따르면 자, 원칙의 독재 하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상충하는 원칙들의 교착 상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덕적 논쟁이 과도하게 되고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결의론이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원칙의 독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항은요,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듭니다. 작년에 출제된 악의 평범성의 문제도 작년에 출제가 돼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그런 문제는 또다시 출제가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출제자의 선호라든가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으로 출제가 된 거라고 보이고, 근데 아마 내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우리 철학적인 그런 사례라든가 철학적인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가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될까? 이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다양한 그런 이론들을 한번 우리가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기출 문제를 초월하는, 하지만 우리가 좀 접근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걸까지 따져가면서 공부하기엔 너무 힘들죠. 이건 뭐 우리 강사들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내년에는 그런 이론들, 우리 기출이라든가 기본적인 원리에서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는 출제될 만한 이러한 별개의 이론들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서 최대한 많은 이론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요,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개별적 사례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조문의 형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결의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개념이라든가 선악 판단의 기준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칸트라든가 여러 사상가들은. 근데 이 결의론은요, 그런 원칙보다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를 어떤 그 상황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윤리적 종교의 일반 원리를, 자, 어떤 원칙이 있겠죠. 원리가 있겠죠. 그걸 특정한 구체적인 인간 행위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적 상황에 적용해서 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을 또 결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행위 규범을 해석할 때 뭐 자연 법칙, 시민적 법규, 어떤 경률, 이런 거에 대한 광범한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뭐 범위를, 어떤 잘못의 정도, 책임의 범위, 이런 걸 정하는 방법을, 밝히는 방법을 또 결의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결의론이고, 니은에는 원칙의 독재를 쓰시면 아주 좋은 답을 구할 수 있고 좋은 점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공 A의 4번 문항입니다. 자, 아주 일반적이고 무난한 문제죠. 1994년 김영삼 정권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는 뭐 기출문제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남한의 통일 방안의 통일 원칙에는 자주, 평화, 민주 세 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북한 통일 방안의 원칙에는 자주적, 평화적,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요 말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건 기출문제에도 이미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요, 쭉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자, 세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남북한 통일 방안의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남한의 통일 방안은 통일국가 실현 절차로 모에 의한 민주적인 남북한 총선거. 자, 뭡니까? 바로 통일 헌법이죠. 이것도 모든 책에 다 나와 있고 기출문제도 이미 수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뭐 긴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답만 맞추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비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북한 측의 자, 통일 철학, 자유민주주의죠. 우리는 자, 북한 쪽은 주체 사상입니다. 자, 통일 원칙 요번에 시험에 났던 거죠. 우리는 자주평화 민주, 북한 쪽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요게 답으로서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가 된 거죠. 통일의 주체는 자, 우리는 민족 구성원 모두입니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다음에 북한에선 전제 조건을 제시하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화하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통일 과정,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도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화해협력의 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을 구성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 이게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 과정입니다. 자, 과도 통일 체제를 보면은 자, 남북연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정상에서 남북연합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연합 기구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남북협의로 뭐를 확정합니까? 통일헌법의 초안을 확정한다. 그래서 이 통일헌법에 근거해서 이제 남북한 총선거를 하는 거죠. 통일헌법에 근거한 민주적인 남북한 총선거. 하지만 북한은요,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을 통해서 통일국가를 실현한다. 그런 절차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국가 형태를 보시면 자, 우리는요, 한민족, 한국가, 한체제, 한정부입니다. 요거 출제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모의고사에다 요걸 좀 쓰게끔 했는데 요게 아니라 더 쉬운 게
났죠? 통일헌법, 그죠?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요걸 물어봤네요. 아마 대부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 쪽은 한민족, 한국가, 이제도 이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 양원제. 그 다음에 북한은 최고민족 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 인권,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비교하는 문항,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비율로는 제일 높습니다. 요거 숙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그럼 전공 A의 5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당황하실 것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직서 원 모형입니다. 드리켐의 도덕성 3요소로는 뭐 기출문화에서 뭐 너무 많이 출제가 됐고 이것만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직서 원 모형은 당황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는 직서 원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그 모형을 기반으로 드리켐의 도덕성 3요소를 탐구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개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자, 가를 보시면 직서 원모형의 핵심을 이룬 세 가지 개념은 홈팀, 자, 그다음에 전문가팀, 그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건 뭡니까? 소집단을 구성하고 그 소집단별로 어떤 소주제를 배부하는 거죠. 그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최초로 속하는 팀을 홈팀이라고 하고 각 홈팀에 속한 학생들은 각각의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씩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자, 그래서 주제 선정, 홈팀 구성, 그다음에 소집단별로 소집단을 구성해서 소집단별로 소주제를 배부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과제별 전문가팀을 활동을 해서 뭐 전문가 협동학습을 해서 그래 다시 홈팀으로 돌아와서 홈팀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나머지 학생들한테 자기가 연구한 것을 뭐 전문적으로 다룬 것을 뭐 알려주고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1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1 보시면 가로 안의 기억 절차와 관련해서 직서 원 모형의 교육적 의의를 학습 자료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가로 안의 기억 절차가 뭐냐면 학습 자료 소주제를 소집단별로 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자료를 사용해서 뭐뭐함으로써 뭐뭐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과제를 하위 요소로 분할한다. 분할된 소주제를 소집단의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소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맡은 과제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탐구한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 속에서 전문성을 더욱 심화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속한 소집단으로 돌아와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습득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어떤 기여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예시 답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예시 답안은요, 기억 절차와 관련해서 직서 원 모형은요, 홈팀의 개별 구성원들이 학습 자료에 포함된 학습 자료라는 용어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하위 전문 주제를 각각 할당받아 전문 주제를 할당받는 게 바로 기억 절차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이후 홈팀 전체의 목표 성취에 모든 학생이 기여할 수 있는, 아무도 소외된 학생이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교육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질문 2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죠. 자, 이거는 뭐 무난하게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도덕성이란, 드리킴이 말하는 도덕성이란 사회 연대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규제하고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기질이다, 이렇게 드리킴은 규정을 하죠. 자,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해서 형성되는 사회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조건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고, 또 도덕성은 오직 사회 내에서만 존재하다. 이런 도덕성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뭡니까? 이건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죠. 규율정신, 그 다음에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자율성.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말은요, 사회집단에 대한 애착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무난하게 여러분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그냥 무난한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드리킴의 입장에서 미첼첸 디귿을 가진 사람. 자, 미첼첸 디귿이 뭡니까? 자율성이었죠. 자율성이 가진 사람은 도덕적 행동의 특징을 사회의 도덕 규범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제 신문에 보시면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규범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 있는 사람은 도덕규범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덕규범을 자율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맥락으로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율성이 뭡니까? 드리킴이 말하는 자율성은요, 개인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도덕규칙, 그 도덕규칙의 본질 기능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 결과 이 도덕규칙을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리킴의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사회의 도덕규범과 연관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예시 답안을 제시합니다. 자, 드리킴의 입장에서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는 도덕적 행동의 특징은, 자, 도덕 규칙과 연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사회 도덕 규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그것을 실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 하얗게 제가 표시한 부분, 요거는 제 자료,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저기서 어떤 문항이 있고 그 문항의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떤 인지된 어떤 자료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어디에 있는가, 과연 있다는 거죠. 이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고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다면 이런 답안, 이런 제 자료에 있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이런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공 A의 6번째 문항은요, 호프만의 공감 이론과 레스트의 사구성 요소 이론에 대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은 호프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란 말이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감은 보편적이고 친사회적인 도덕성을 위한 훌륭한 방책이다. 나의 공감이라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적 발달을 통해서 단순한 공감적 고통,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공감적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식적 욕망과 동기를 가진 고통의 감정인, 자, 동정적 고통.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감적 고통이 동정적 고통으로 변경될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기억에는 요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호프만을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 가에서 갑이 호프만이고 여기 또 갑이 있죠. 나에서 갑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 간단하게 볼까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민감성도 높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갑, 호프만이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공감 이론을 적용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저희 공감 이론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기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제들 중, 자, 호프만이 제시하는 어떤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기제들 뭐가 있습니까? 역할 채택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기제들 중 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거 뭡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뻔하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 동정적 고통이 들어가고 디귿은 역할 채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스트의 사구성 요소 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구성 요소 모형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 유발하는 과정들의 총체를 파악할 수 있다.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민감성이 있고 도덕적 판단이 있고, 그렇죠? 도덕적인 뭐 행동, 그렇죠? 도덕적인 동기화, 뭐 이런 거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도덕성 연구에서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사고를 연구하고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은 정서를 연구한다. 사회학적 심리학자들은 행동을 연구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한다. 이건 진부한 사고방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레스트의 사구성 요소는요, 정서,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하는 건 진부하다. 그렇다면 이걸 진부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그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정서와 인지는 분리되지 않았고 정서, 인지, 행동은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뭐 쓰신다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을 보세요. 아, 그렇군요. 도대체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을.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럼 요게 들어갈 말은요, 도덕적 민감성의 어떤 기능, 역할, 이미 하나는 나왔죠.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건 하나 나왔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칠 어떤 뭐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보시면 뭐 기출문제 해석을 충분히 하셨다면,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질문 1. 가로 안에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에는 동정적 고통이 들어가고 디귿에는 역할 채택이 들어갑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지적 요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지적 요소 세 가지, 역할 채택, 감정적 재인, 정서적 역할 채택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동정적 고통과 역할 채택, 답은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 2를 보겠습니다. 미술제 니은과 같이 을이 주장한 이유를 인지와 정서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이것도 수월하게 답이 연상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이론 정리한다면 레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은요, 도덕적 행동의 표출 과정을 밝힌 것으로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심리적 과정입니다. 뭐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품성, 이 4가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레스트의 4구성 요소는요, 인지와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4구성 요소의 과정은요. 그래서 도덕성을 인지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인지적 요소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제시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을은 니은과 같이 주장하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이유는 도덕적 행동은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이 산물이므로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할 게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질문 3번째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행동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도덕적 민감성은 뭡니까? 도덕적 민감성은 내 행동이 과연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덕적 민감성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자료 중에 요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걸 옮긴 건데, 자, 도덕적 민감성 보세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를 자각하고 상황을 해석한다. 여기까지는 이미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을 쓰라고 하는 게 요 문항에 요구한 정답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미리 상상해보는 요소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결의론 같이 매년 기출문제와 무관하게 출제된 문항에 보면은 물론 당황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합격 불합격에 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문항 틀려도 됩니다. 나머지 문항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만 충분히 분석하고, 물론 그 전에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반복적인 학습이 물론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됐다면 우리가 보통 합격의 어떤 커트라인을 80점 전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80점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 완벽한 분석, 그다음 기출문제의 완벽한 분석, 요겁니다. 그렇죠?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일반적인 합격에 필요한 어떤 커트라인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항이에요. 이런 문항 보시면 기출문제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전체 23문항 중에서 기출문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약간 수정하고 약간 변형하고 뭐 그런 문제가 거의 제가 볼 때 80%에 육박하지 않을까, 뭐 70에서 80%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기출문제 모든 개념 중에서 기출문제로 또 안 나온 기본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본 개념은 개념 정리를 충분히 했다면 또 기출문제에 안 나왔어도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비기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개념 정리만 충분히 되신다면 그러면 8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 개념에서 출제된 문제,
완벽히 분석하시고 기본 개념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된 또 비기출 개념이 있잖아.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추시고 그럼 충분히 80점은 충분히 넘습니다. 90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전공 A의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기출 개념이다. 비기출 개념이 이제 기출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출 문제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 기출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숙고와 합리적 선택은 모두 우리에게 달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성취 가능한 것들과 관계된다. 어쩌고 저쩌고 기억에는 목적이 미쳐져 있고 니은에는 자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대상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미리 결정되던 점만 제외하면 동일하다. 자 요걸 물어봤죠.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바로 요거죠. 요걸 쓰시면 됩니다. 숙고와 합리적 선택은 모두 우리에게 달린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성취 가능한 것들에 대해 관계된다.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 어쩌면 이거는 맥락만 잘 살펴보신다면 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줄 보겠습니다. 디귿 실천적 지혜에는 그런 기술적 능숙함이 없다. 앞에 보시면 자, 요거는 뭐냐면 기회와 실천적 지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천적 지혜와 기회는 둘 다 지적인 탁월성이죠. 여러분, 지적인 탁월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문적 인식과 관련된 탁월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과 관련된 탁월성이 있죠. 물론 이런 탁월성은 다 지적인 탁월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과 관련된 탁월성에는 바로 실천적 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뭔가를 기존에 없던 걸 제작하는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거죠. 어쨌든 기회와 실천적 지혜는 둘 다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과 관련된 지적인 탁월성이라는 동일성은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천적 지혜는 절대로 나쁜 목적을 추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걸 바로 물어봤어요. 좀 이따가 예시 답안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리을이죠. 실천적 지혜와 탁월성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올곧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왜 그러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따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좋은 답을 쓸 수 있다.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1 보세요. 며칠 전 니은의 이유를 서술할 거. 자, 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이성적 숙고를 동반하는 자발적 행위다. 따라서 욕망, 분노 이런 건 자발적 행위긴 하겠지만 이성적 숙고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합리적 선택의 산물이 아니다. 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모범 답안이 되겠죠. 제 제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자료에 있는 제시문이죠.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 즉 우리의 지성과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거, 우리 행위로 성취 가능한 거, 그런 비결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거, 필연적인 거, 우연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제시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써 있어요. 바로 이걸 그대로 답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예시 답안은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죠.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대상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우리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거 또는 우리에게 달린 것, 또 우리 행위에 의해서 성취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신다면 요거는 문항의 아주 훌륭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2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적인 탁월성이겠지만 기회와 실천적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자, 며칠 전 디귿의 이유를 기억을 사용해서 서술할 것,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실천적 지혜는 동일 영역에 속하는 탁월성인 기회와도 차이가 있다. 실천적 지혜도, 기회도 동일 영역에 속하는 탁월성입니다. 다 지적인 탁월성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작하는 거죠. 기회는요. 제작은 제작 그 자체와 다른 목적을 갖지만 행위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회는 올바르지 못, 요걸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기회는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능숙함이 존재하지만 실천적 지혜는 오직 옳은 목적을 위해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기회는 새로운 걸 생성하지만 실천적 지혜는 그 자체는 어떤 새로운 것도 생성하지 않는다. 요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실천적 지혜는 언제나 옳은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기술적인 능숙함, 기회가 갖는 그런 기술적인 능숙함은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신다면 좋은 답안이 됩니다. 자, 이것도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비기출 개념,
그래서 개념이 충분히 공부가 됐다면 충분히 기출문제만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어요. 자, 질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좋은 문제죠. 자, 미출전 리을의 이유를 미출진 기억을 사용해서 탁월성은 어쩌고저쩌고 실천적 죄는 어쩌고저쩌고라는 형식으로 서술할 거.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현명한 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자료에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내용을 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품성의 탁월성은 목적을 결정하도록 하고 실천적 지혜는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을 행위하게 한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탁월성은 목표를 올곧게 해주고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올곧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천적 지혜와 품성의 탁월성에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기능, 합리적인 선택, 이성을 발휘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답을 제시한다면 탁월성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올곧게 해주고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올곧게 해주기 때문에 실천적 지혜나 탁월성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올곧게 될 수 없다. 올곧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하다. 물어보는 것의 어떤 문맥은 좀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봤냐면,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미출전 리을의 이유를 미출진 기억을 활용해서 탁월성은 어쩌고 실천적인 어쩌고 형식으로 서술할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리을을 보시면 실천적 지혜는 탁월성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올곧게 되지 않으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 쓰셔야 됩니다. 실천적 지혜는 어쩌고 저쩌고 탁월성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합리적 선택이 올곧게 되지 않으려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물어보는 형식에 맞게 정답도 물어보는 형식에 맞게 그 형식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이제 추가해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서술어 같은 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뭘 선택하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본 형식대로 답도 그 형식대로 쓰시는 게 현명한 거죠. 자, 전공의 10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무난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칸트의 선의지 쓰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무난한 문제가 아닌가,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자, 사려 깊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를 비웃는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필연에는 아무 책임이 없고 우연은 유동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비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모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화를 따르는 것이 낫다. 자, 문맥상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바로 운명이죠. 운명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건 정해진 것이 없어요. 모든 건 다 우연입니다. 원자 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그렇죠. 모든 것은 우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가 뭡니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죠. 자, 을을 보시면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그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 판단, 그죠?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아니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죽음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아니야.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 운명이 들어가고, 자, 니은에는 생각과 판단. 자, 그래서 갑은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연관되는 제시문이고 을은 스토아 학파와 연관되는 제시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질문 1은 뭡니까?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죠. 그래서 기억에는 운명, 니은에는 생각, 판단, 태도, 믿음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2, 이것도 뻔한 질문이죠. 갑의 입장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미출전 디귿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과는 출제 너무 많이 됐어요. 우리 임용의 기출 문제도 출제 많이 됐고 고등학교 수능에서도 누차 출제가 됐었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살았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감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살아서나 죽음이 왔을 때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갑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원자라는 말을 사용해 쓰라고 했으니까 원자들로 구성된 신체와 정신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멸로 인해서 어떤 감각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고 해도 죽음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의뢰 입장에서 세 번째 문항, 세 번째 질문, 의뢰 입장, 스토아파 입장에서 가로 안의 기억, 가로 안의 기억이 뭡니까? 운명 아닙니까? 자, 스토아파는요.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자, 의뢰 입장에서 운명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운명, 즉 자연의 입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다. 무관심하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초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다 상관없이 정답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초연, 뭐 받아들임 이런 말이 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또 다음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항이 제일 중요한 문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공 A의 11번째 문항입니다. 자, 롤스의 시민불복종. 이 시민불복종도 정작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이나 뭐 평가 문제 볼 때 시민불복종 문제는 많이 접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마 근데 임용의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시민불복종이 하나의 당당한 제시문으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없긴 합니다. 근데 당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익숙한 문항이고 개념 정리할 때도 많이 한 거니까. 자, 근데 롤스의 차등의 원칙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죠. 하지만 그 차등의 원칙의 세 가지 특성. 그죠? 그 중에 하나의 파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아마 접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정답을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자유평등 그다음에 기업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정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적 해석과 연결지을 수 있다. 즉 자유는 제1원칙에, 자 평등은 제1원칙과 더불어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서의 평등의 관념에, 그다음에 세 번째 차등의 원칙과 연관된다. 미리 다 붙었을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파괴입니다. 왜 파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가?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나를 보시면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시민불복종을 자, 니은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면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위법 행위, 그죠? 여러분 시민불복종이 뭡니까? 잘못된 부당한, 심각하게 잘못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꿀, 개선할, 개혁할 목적으로,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제도에 잘 적용되도록 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죠. 시민불복종은 공공적입니다. 비폭력적입니다. 양심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법행위예요. 자, 목적은 뭡니까? 잘못된, 부정의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을 개혁해서 정의의 원칙이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들입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정의 두 원칙과 관련한 정당화 원칙이죠. 정당화 조건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쉽게 됩니다. 정의 원칙 뭐가 있습니까? 평등한 평등한 자유 원칙,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있죠. 그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는 차등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자, 이거는요. 제가 파괴라고 미리 썼는데요. 이거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롤스의 정의 원칙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을, 내용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상의 원칙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상호성입니다. 셋째가 파괴죠. 자, 보상의 원칙이 뭐냐면요. 자,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분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불우한 우연성에 대한 보상의 정신을 담고 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한 상호성의 원칙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서 불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연성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도 모두 이익이 된다. 아니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왜 이득을 줘야 돼? 그 사람한테도 이득을 줘야죠. 왜냐하면 이득이 전혀 없다면 협동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불행을 타고난 사람한테 보상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득을 타고난 사람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협동의 공동체가 구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 있든 불리한 조건에 있든 사회 구성원은 사회 협동체로서의 사회 협력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불행을 타고났건 행운을 타고났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박애의 정신이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보상과 상호성과 박애 세 가지가 다 차등의 원칙, 이 문제는 차등의 원칙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꼭 박애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관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유평등이라는 가치와 대등한 그런 가치가 여기에 들어가야죠. 보상이라는 걸 꼭 전통적인 관념,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과 대등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호성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는 박애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문제는 차등의 원칙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로 제가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의 세 가지 특성에는 보상이라든가 상호성이라든가 박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어떤 전통적인 관념이란 표현, 자유와 평등과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가치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는 박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박애라는 말을 갑자기 떠올라서 쓸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질문 1의 예시답안은 박애가 되겠고 질문 2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민불복종의 목적 뭡니까? 부당한 법이나 부정의한 법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심각하게 부당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개혁해서 사회 제도에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분명히 뭐뭐할 목적으로라는 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구된 형식은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간단하게 이거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질문 세 번째, 이게 제가 이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세 번째, 미출신 디귿 중에서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정의의 두 원칙과 관련해서 제시한 정당화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롤스가 제시하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는 첫 번째, 이건 정의 원칙과 관련된 거죠. 두 번째는 자,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책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고 정책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호소했지만 그렇죠, 효과를 가져가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정의로운 체제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무질서가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불복종, 이런 건 정당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정의의 원칙과 연관된 정당화의 근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근거를 써야죠. 다수의 정의관의 근거에서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정책이나 법률, 그리고 정의의 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정의의 제2원칙에는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차등의 원칙도 있잖아요. 근데 왜 차등의 원칙만 쏙 빼버렸습니까? 왜냐하면 롤스의 정당화 근거에는 정의 원칙과 관련된 정당화 근거에는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제자는 그걸 노리고 이런 서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죠? 객관식으로 내면 너무 쉽게 낼 수 있죠. 만약에 선지 5개 중에서 하나에다가 차등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 즉 차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선제안을 넣는다면 틀렸다는 거 확실하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냈다는 것은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요 예시답안에 차등의 원칙을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요런 의도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근거 세 가지 중에서 요 첫 번째를 요렇게 쓰시면 훌륭한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공 A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노직과 왈처의 정의죠. 요것도 노직의 여러분 정의 세 가지 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취득에서의 정의, 이전에서의 정의, 그다음에 교정적 정의 세 가지가 있죠. 정말 갑과 연관이 갑은 노직이고요. 을은 왈처가 됩니다. 바로 요 부분. 자, 기억 보시면 점유물에 극한할 때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한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과 연관되는 거죠. 비점유율의 점유를 통한 최초의 합법적인 이행은 취득에서의 정의 원칙에 규정되는 거죠. 요건 너무 쉽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디귿 요거. 요 디귿의 용어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갑이 주장한 이유를 서술하라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 단순평등 체제. 단순평등 체제가 왜 지속될 수 없느냐? 왜 지속될 수 없느냐? 자, 미철친 리을이 즉 단순평등 체제죠.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을이 주장한 이유를 자, 미음 즉 자유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왈처는요 단순평등을 비판하고 복합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1. 가로 안에 기억리에 해당하는 용어. 자, 최초 취득의 정의, 그다음 이전에서의 정의, 그다음에 교정적 정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뭐 개념할 때나 기출문제 할 때나 뭐 수차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어쨌든 예시 답안은 기억에는 이전, 니은 취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밑줄 친 디귿의 용어 자체가 즉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갑이 주장하는 이유. 여러분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전제나 어떠한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게 중립인 거죠. 근데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편견이나 그런 전제나 가치가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전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분배라는 어휘를 들을 때 대부분 사람은 어떤 기구 또는 기관이 물건들을 나눠주는데 어떤 기준, 정형적인 기준, 어떤 원리에 위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 어떤 전제가 개입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직의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런 정형적 원리는 없다. 그런 분배하는 기구, 분배처 그딴 건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제시합니다. 갑이 즉 노직이 디귿의 용어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정형화된 분배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 혹은 중앙권위체에 의해서 분배처에 의해서 분배되길 기다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해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적인 가치가 개입됐기 때문에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런 분배처, 그런 정형적 기준은 없다.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중립적인 것이 아니냐 그 이유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출진 리을이 그죠? 단순평등 체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단순평등이 뭡니까? 그럼 말 그대로 똑같이 그죠? 산술적으로 똑같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되는지 논리를 한번 따져본다면 왈처는 지배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주목합니다.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장만 보겠습니다. 지배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 즉 독점이 부정의하다. 이런 주장으로 귀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세 가지 주장 중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단순평등을 지지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왈처는요, 이 첫 번째 주장을. 자, 근데 단순평등이란 지배적 재화의 산술적 평등 분배로서 지배적 재화의 광범위한 공유를 의미하는데, 자,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이거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왈처는 주장이. 왜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그래 10명이 있다고 칠게요. 10명에게 10개씩 어떤 재화를 10개씩 똑같이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단순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어차피 그 10명은요. 어차피 필요한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다른 걸 딴 거 자유롭게 교환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필연적으로 반드시 또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단순평등을 체제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환할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평등 체제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자유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제어의 단순평등 분배는 자유의 재화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또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교환 때문에 새로운 불평등이 출현한 거면 이 자유교환을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단순평등 체제를 유지하려면 자유교환을 억압하는 그런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평등 체제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을, 자, 자유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제어의 단순평등 분배는 재화의 자유로운 교환, 요 말이 핵심이죠. 의해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불평을 낳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단순평등 체제를 유지하려면 자유교환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쓰신다면 훌륭한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공 A를 마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